반갑습니다. 김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이 사회 고전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 문제를 좀 이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이었죠. 지난 10일은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MBC 뉴스에 보도된 것을 하나 복사를 해왔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숨진 사람이 사상 최대인 1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가을엔 학교에서 이 따돌림을 당하던 여고생들이 서로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20, 30대 남녀 5명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15,400여 명이고요. 2008년보다 2,5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회 자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42명이 넘어섰습니다. 자살은 10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 80살 이상의 노인은 10만 명 중 127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28.4명으로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였고요. 이 2위와 3위인 헝가리와 일본보다도 9명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살의 현 주소입니다. 저희 사회학에선 바로 이 자살의 문제를 선구적으로 다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케임입니다. 에밀 듀르케임은 여기 우리 연보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1858년에 태어나서 1917년 1차 세계대전 와중입니다. 그때 사망했습니다.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학은 이 19세기에 서양에서 등장한 학문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과학의 분과 체계는 서양 중세 후반에 대학의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후반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을 필두로 해서요, 유럽 각 지역에 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대학에서 있었던 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신학부와 철학부 두 개의 학부만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인문사회과학은 이 가운데 대부분 다 철학부에서 분화되어서 나온 학문입니다. 정치학과 법학부가 사회과학의 경우에서는 제일 먼저 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부가 생겼고, 그리고 사회학과가 뒤늦게 18세기 중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란 말을 만든 사람은 이 듀르케임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거스트 콩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시올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법학이나 우리 경영학과 같은 응용한 이 사회과학이 아니라 이제 순수 사회과학에 국한시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3의 어떤 그런 사회과학 학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학에서는 세 사람을 이제 흔히 손꼽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칼 마르크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에밀 듀르케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막스 베버입니다. 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사회학자라기보다도
종합 사회과학자이자 동시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본격적인 사회학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다루게 될 최초의 의미 있는 사회학자로서는 에밀 드리케임과 이제 막스 베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드리케임의 일생은 이렇습니다. 1879년 고등사범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보르도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우리가 에밀 드리케임의 4가지 주요 저작을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책들을 흔히 꼽곤 합니다. 사회 분업론, 자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제가 이따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저작인 자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는 이 보르도 대학에서 이제 소르본 대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12년에 종교사회학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던 이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제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어떤 그런 이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들을 같이 병기해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병기해 놓는 이유는 비단 에밀 듀리케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막스 베버나 윌리겐 하버마스나 미셸 푸코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 사회학 혹은 사회학 이론 사회학적 탐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 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릇 하나의 사회 사상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허공이나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진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긴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특히 여기에 적혀있는 1890년대 프랑스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드레피스 사건은 에밀 드리케임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이 드레피스의 인권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진 못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어떤 사회적 흐름 속에서 드리케임의 이론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회학은 과연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사실 저희 사회학자들은 혹은 사회학 연구자들은 좀 곤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서양의 사람들이 만든 어떤 사회의 기본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문화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 이후에 일반적으로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학은 뭘 다루는 것인가?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사회 문화를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 개를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이 다름 아닌 사회입니다. 그 전체 사회를 다루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학은 처음부터 대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학의 정체성이 사회학 연구자들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제가 맨 먼저 자살론을 다루기 전에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리케임은 분업을 연구하고 자살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이 종교의 원초적 기본적 형태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학 방법의 규칙들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밝힌 사회학이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자살론을 이해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드리케임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개인에 외지하면서 개인을 강제하는 실제로서의 사회가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드리케임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소 납득하시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그 준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야구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구도 시청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그냥 이건 하나의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페넌트레이스 성적을 보면 두산 베어스가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가 4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두 팀이 현재 팽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리케임이 말하는 사회적 사실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 베어스를 예를 들자면 1번 이종욱 선수부터 9번 특정 선수까지 쭉 라인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야구에 대한 능력이 두산 베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리케임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팀워크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그 무엇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드리케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언제나 제가 그 세 번째로 썼습니다만 개인들의 총합 이상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회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사실이 개인의 밖에서 외제 밖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혹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이제 드리케임은 사회적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철학사적으로 이런 것을 리얼리즘, 실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셜 리얼리즘, 사회 실제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개인들의 총합 이상의 실제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은 이 사회 명목론, 우리가 소셜 노미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막스 베버는 이런 실제론을 거부하고 소셜 노미널리즘, 명목론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드리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한 사회 내에서는 이런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그 사회 내에서 곳곳에 대단히 많이 어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말로 우리가 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사실의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가 외제성이고 두 번째가 강제성이라면 세 번째는 편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이 모여 전체로서 발현되는 집단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케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인 그런 이 가정이고요.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드리케임은 분업, 그리고 자살,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의 정체성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학에서 하고, 경제는 경제학에서 하고, 문화는 문화학에서 하고, 매스미디어는 신문방송학에서 한다면 사회학은 대체 뭘 해야 되는가? 사회학은 바로 이러한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사실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드리케임은 봤습니다. 이것은 이 드리케임이 프랑스에서 사회학과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첫 사회학 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학문, 그러니까 사회학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본인에게는 과제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논의를 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드리케임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가 기능적 설명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과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부분이 전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이 명절 때면은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굳이 사회학적 개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의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족 구성 안의 결속력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절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례는
어떤 그런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드리케이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는 인과적 설명입니다.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부재합니다.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낳은 하나 혹은 다수의 원인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에 대한 분석과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그 절차라고 드리케임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가정 위에서 우리는 이제 자살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다소 좀 책이 비싸서 추천하기가 다소 좀 죄송했습니다만 오늘 저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다른 분들에 의해서도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뭐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한 사안에서 가장 비사회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 현상을 하나 끄집어내서 이 현상에 어떤 그런 담겨진 사회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한 저작입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에 대한 비사회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2부는 자살이 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유형에 관한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살의 일반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리케임이 이 책에서 현재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제가 여기다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얘기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 행위인가 사회적 행위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자살을 하면은 손쉽게 이런 것들을 그 원인으로 인과 분석의 경우에서 보자면 떠올리게 됩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어떤 정신적 질환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제 물리적 환경들 특정한 이제 이 자살을 감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드리케임의 어떤 그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살은 결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더 완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발적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리케임의 메시지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자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극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 혹은 어떤 그런 일상생활적인 어떤 배경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드리케임이 보기에는 자살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우발적인 임시적인 원인에 불과한 것이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행위라고 드리케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드리케임은 자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계의 하나인 자살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 여러 개의 도표들이 나옵니다만 흔히 인용되는 대표적 도표 하나를 현재 여기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고 이 유대교에 따른 자살률의 어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유럽 국가들의 종교별 인구 100명에 대한 어떤 자살자 어떤 그런 수입니다.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덴, 바이에른, 뷰텐베르크 아직 이때는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독일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프로이센, 바덴, 바이에른, 뷰텐베르크들이요. 이들에서 보면 종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런 자살자의 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가톨릭이나 유대교에 비해서 개신교의 현재 자살률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종교가 가톨릭이나 유대교가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면 내가 자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나의 종교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질이 자살이라고 하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에 일정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어떤 전쟁 시기와 평화 시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뭐 평화 시기는 정말 말 그대로 평화롭기 때문에 그 자살이 적을 것 같고, 전쟁 시기에는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을 것 같지만 조사를 해보면 자살자 수나 자살률은 여러분 평화 시기가 더 높습니다. 이 격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전쟁 시기가 오히려 어떤 그런 자살자 수나 자살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데 착목해서 듀리케임은 자살의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밖에서 외지하면서 개인에게 어떤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 무엇, 뭐 그걸 사회적 사실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복합적인 관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듀리케임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듀리케임은 뭐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이 자살을 나누는 데 있어서 듀리케임이 사용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 통합이고요. 이 다른 하나는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규제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테그레이션과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듀리케임은 자살 유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과 레귤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개인과 사회가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사회에 말 그대로 얼마나 통합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삼아서 듀리케임은 자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통합의 정도에 따른 어떤 그런 자살의 분류를 듀리케임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이기적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이타적 자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를 압도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이기적 자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살아가는 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와 자신의 관계, 듀리케임은 이것을 연대 혹은 뭐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자면 결속 관계, 영어로 쓰자면 솔리데리티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대가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기적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자살의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방금 전에 우리가 개신교와 가톨릭과 유대교에서 봤던 개신교 같은 경우에서 어떤 이기적 자살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 체험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해 보면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가톨릭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종교 조직 속에서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듀리케임이 보기에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더 우월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가 느슨해지고요. 연대가 느슨해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삶의 의미를 오히려 더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타적 자살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외부 어떤 그런 집단에 철저하게 통합된,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타주의죠. 여긴 책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자보자면 덴마크 전사입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죠. 덴마크 전사들은 늙고 병들어 있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감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의 통합 정도가 약하거나 사회의 통합 정도가 대단히 높을 때
우리 인간은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드리케임은 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경험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두 번째 유형은 사회 규제의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회가 개인의 삶에 일정하게 미치는 어떤 그런 다양한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두 가지 자살 유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아노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드리케임이 만든 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아노미라고 하면 무규율, 무규범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개념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개념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귀유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썼는데요. 이 드리케임에 의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놈이라고 하면 이제 드리케임이 개념 규정지었던 규범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노엄리스죠. 무규율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회가 개인의 욕망을 제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제까지 어떤 인간이 충족되지 못한 많은 욕망들이 새롭게 충족되거나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상품 경제의 보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이 꼭 여러분 우리의 한편에서는 물질적 삶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무한의 어떤 욕망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주체가 어떤 그런 규범이 부재한 무규를 겪게 된다는 것이 드리케임의 가정입니다. 드리케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가 1870년 이른바 독점 자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어떤 자본주의가 아주 격렬하게 발전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산업사회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저희 사회학에서는 대체적으로 강단 사회학자들은 산업사회라는 말을 선호하고요. 비판 사회학자들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을 선호하는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더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쓰는 개념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명암을 드리케임은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욕망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욕망에 대한 갈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욕망을 모색하게 되고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인간은 무제한적 욕망에 따른 무규범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살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케임은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노미적 자살에 반대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숙명적 자살입니다. 이것은 너무 규율이 과도한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자신의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이 시도하는 자살은 바로 이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 숙명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단적 질서가 개인의 욕망을 엄격하게 어떤 그런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숙명을 체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체념의 결과로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케임이 보기에는 이 자살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일 때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자살을 유형화 우리가 시켜서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시한 네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리케임이 보기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놓여져 있는 이 사회의 통합의 높고 낮음, 사회의 규제가 어떤 그런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살이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혹은 어떤 물리적 환경
이런 비사회적 요인은 자살의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여기까지 진행시켜 보면 사실 이제 놀라운 사실에 대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 개로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가 자살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하게 되는 연애, 다시 드리면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회적 변수가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죠. 드리케임은 가장 비사회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회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학의 존재 의의를, 사회학의 어떤 존재적 의미들을 밝히려고 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숱한 많은 문제들에는 언제나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현재 강조하기 위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사실상 대단히 예각적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연애로서의 사랑을 말씀드린 이유는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요. 드리케임이 자살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영국의 사회학자죠.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바로 사랑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장 비사회적인 것 같은 이게 그 책의 이 부제에서 다룬 것은 성, 사랑 그리고 에로티시즘입니다. 이런 것 역시 대단히 여러분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드리케임이 자살이라고 하는 대단히 예각적인 어떤 그런 이 주제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살론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놈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널리 쓰여지는 우리 사회학적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노미를 통해서 이제 드리케임은 단지 사실상 자살만을 분석하려고 어떤 그런 이 저작을 저술했던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개인적인 현상인 자살에 담겨진 사회적 혹은 사회학적 의미를 밝히고요. 나아가서 19세기 후반이죠. 1890년대 이 저작이 발표됐는데요. 당대의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사회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드리케임이 사회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아놈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놈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케임이 보기에 근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정상의 상태가 있고요, 병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가 보면 막 전개되고 있는 산업사회 혹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드리케임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을 동시에 보고자 했습니다. 아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노미적 자살에도 쓰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어떤 그런 비관적 전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업이 증가되면서 경제적 번영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런 사회 분업의 증가와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욕망의 분출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고 통제할 전통적인 권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도덕을 상실시켰습니다. 집단적인 혼란이 발생하고요. 그 결과로서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했다고 드리케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미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병이 들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드리케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아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살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대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듀르케임이 이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적 어떤 그런 이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근대적 개인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근대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자유주의와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노미의 증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적 어떤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듀르케임이 던지고 싶어 했던 진정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대 사회가 도덕적 위기에 대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를 진단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사회학자들의 이 견해로 되돌아가 보면 듀르케임에 앞서 칼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의 그 진단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것은 오늘날의 말로 풀어쓰게 된다면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이 부가 많은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부가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일찍이 이것을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자본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듀르케임은 근대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지금 도덕적 위기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을 포함해서 이 4주 연속 함께 생각해보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이 사회학 고전 읽기입니다. 고전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과 토론이죠. 근데 학습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진 텍스트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읽고 이러면 이것을 이제 저희 사회학에서는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입각해서 어떤 우리의 의견을 갖게 되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학 고전이나 혹은 사회학 이론을 접근하는 어떤 그런 연구자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학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미래라고 한다면 제가 이 사실 판단에 앞서서 가치 판단보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수업이 고전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은 그가 어떤 지적 메시지를